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한 멕시코 오른쪽에 칸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칸쿤에서 달라스라는 곳으로 한 4시간 비행을 하고 그리고 2시간 머물렀다가 14시간 반을 지금 날라오자마자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몽사몽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실수하는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혹시 질문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맨 앞장인가요, 이게? 예, 첫 맨 앞장.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 그러니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운명을 함께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제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늘 그냥 닥치는 일에 그냥 오늘 돌려막는 상황이고, 미래 운명이 굉장히 암울한데 이거를 좀 밝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되고, 이왕이면 또 이런 멋진 미래 주제, 그러니까 어쩌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예측해보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제가 지금 요 짝대기 위에 주로 환경에 관한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계 여행을 제가 갔다 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제가 여행을 이제 떠나고 2019년도에 돌아왔거든요. 2년 반 정도 여행을 했는데 계기는 이래요. 세계 여행을 어렸을 때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차피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30살쯤에 떠날 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못 떠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급이 세니까, 한국보다 훨씬 호주가 세니까 호주 가서 한 1년 정도 그 일을 하고 배낭여행을, 그 돈 번 돈 가지고 배낭여행을 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돕다가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미뤄졌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내가 내년에 2017년도 12월에 있을 대선을 끝나면 나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든 지든 무조건 나는 배낭을 메고 떠난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느닷없이 대선이 너무 빨리 치러지게 된 거예요. 탄핵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5월에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8월에 떠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냥 떠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떠나게 됐는데, 그 전에 계기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준다 청년 정치 연구소라는 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달은, 이게 줄임말입니다. 다준다 연구소.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은 알찬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준다 연구소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준다 청년 정치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10년 뒤, 20년 뒤 다음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이걸 예측해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예측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이러다가 한 가지 찾았던 게 초고령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초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 엄청난 충격으로 오게 될 텐데 누군가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젊은이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뭐 이런 당직을 맡게 되기도 하고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 정치를 우리가 이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 이런 게 있는데, 청년 정치, 요즘 청년 정치 말도 많고 막 욕도 많이 듣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3단계로 제가 나눠봤어요. 제가 청년 정치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정당 생활을 시작을 해서 2010년대를 거치고 20년대를 거쳐서 저는 이제 어느새 앞자리가 2번이나 바뀌어서 앞자리가 4자로 바뀌어서 이제 청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하진 않는데, 1단계는 뭐였냐면 우리가 청년 이 위원회 혹은 청년 대학생 위원회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1세대 버전이에요. 1세대 버전. 왜냐면 언로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고 그거를 들어줄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커피 타고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그 회의 테이블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심지어 대학생 무슨 등록금 얘기를 해도 대학생이 못 앉아요.
권한이 없고 앉혀주지도 않아요. 그냥 커피 타오는 뭐 그런 인물들. 네.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정당이 운영되지?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20대 초반에 뛰어들어서 당의 대학생위원회라는 걸 전국위원회로 만들자. 이걸 목표로 세우고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제가 거의 끝바지, 대학생 졸업할 때 끝바지에 와서 전국 대학생위원회라는 걸 당원 당규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선거도 해가지고 전국 위원장도 뽑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10년대, 저희가 2010년대 그 전에 2008년, 2009년 이때 등록금 투쟁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등록금, 반값 등록금으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하는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2세대 버전으로 넘어오는데 청년 정치가 2세대 버전이 뭐였냐면 할당제입니다. 할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10% 할당, 20% 할당, 30% 할당. 그리고 지금 우리 당 당원 당규에는 기초는 30%, 그 다음에 광역은 20%, 국회는 10%. 이거를 그때 우리가 넣어놓은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래서 2단계 버전으로 넘어왔고, 근데 3단계 버전은 뭐냐? 뭐 이준석 같은 친구들은 지금 청년 할당제 이거 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3단계 버전은 뭐냐면 청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2단계 버전의 폐해가 뭐냐면 청년 할당제를 딱 하고 나니까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해야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 문제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당제를 요구했던 건 그 권한을 어른들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청년들도 가져가야지. 우리 문제는 당사자성을 가진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제 그걸로 걸어갖고 이제 결국 할당제를 받아내게 됐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미천한 수준이죠. 그런데 역으로 그게 갇혀버리게 되니까 청년이 청년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철퇴가 들어옵니다. 야, 청년 할당제, 청년 뭐 그 수당 이런 거나 똑바로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갇히면 안 된다. 그래서 3단계 버전으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게 청년이라는 걸 지우고 진짜 젊은이의 시각으로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우리 사회에 얘기하고 발제하고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청년 정치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크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치는요,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정치는 미래를 보는 직업이에요. 미래를 유일하게 봐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예측해보고 공부해보고 탐구해보고 끊임없이 봐야 돼요. 이 조류, 변화의 흐름을.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사법기관 이런 데는 과거를 보는 직업이에요. 그냥 과거에 잘못한 것들 잡아다가 벌 주는 거예요. 근데 행정은 현재를 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정책으로 반영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인은 미래를 보는 직업이에요.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도봉구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럼 도봉구만 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노원구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 옆에 뭐 저기 강북구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 관계들이 내가 내 지역만 신경 쓰고 살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구 반대편까지 갑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니까 그 둘 나라만 피해를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내 지역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게 구의원이 됐건 광역의원이 됐건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지구 반대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내 지역 주민들을 지키려고 해도 내 지역 주민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켜져요? 네,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직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뉴스가 어느 걸로 도배되고 있고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싸우고 있고, 이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죠. 다음 장이요. 제가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파악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인데, 다음 장이요.
떠나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PPT예요. 2017년도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슈들을 주로 이제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 대상자들 인터뷰를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가 이거 다 적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데 이렇게 다 적어놓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날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이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주면 약간 시간이 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비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다음 장이요. 네, 최종적으로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을 하는데 떠나기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임명장을 하나 받아서 떠나요. 임명장은 지구촌장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쓰이면 한국에서 지구촌장 이동학 쓰고 다니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럴 건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쓰니까 뭔가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Chief of the Global Village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 이동학. 그리고 딱 적고 나니까 이거를 구글 번역기에 딱 넣고 지구촌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명함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지구촌장 이동학이다. 너를 만나기 위해 왔고 너하고 내가 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 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큰 국제기구에서 온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제가 거의 10 중에 9명은 다 만났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만난 사람은 제가 우루과이의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아세요? 호세 무이카라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때마침 정계를 은퇴하고 뭐 그 우루과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뭐 아사도라고 합니다. 그 소고기 구이 그거를 이제 해먹으러 다닌다고 그때는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대부분 다 만났어요. 지구촌장이랑 직함 딱 걸고. 그래서 61개국 157개 도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구글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갈등들이 있고 특히나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던 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지구 전체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됐던 거예요. 다음 장이요. 몇 가지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2020년인데 이거 2022년으로 바꾸면 80억 명입니다. 딱 80억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것인데 60년이 아니라 1920년도로 합시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딱 100년이 흐르고 나니까 80억 명으로 늘어서 60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1920년도에 우리나라는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딱히 우리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조정이라고 그러나요? 네. 하여튼 여기 이 조선 정부에서는 파악한 게 없어요. 그때 당시 총독부 일제 총독부가 참 한 게 있는데 그때 2천만 명입니다. 남북한 합쳐서. 그런데 이것도 5천만 명이 8천만 명이 됐죠. 거의 비슷하죠. 다음 장이요. 고령 인구 연평균 이제 증가율인데 한국이 가장 이제 빠르게 늘고 있어요.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좀 더 낮죠. 영국, 독일은 더 낮고요. 다음 장이요. 한국 인구추이입니다. 인구추이. 인구가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지구 전체는 앞으로 이제 100억 명이 넘게 가는 겁니다. 60년도 이후가 되면 100억 명이 넘게 갑니다. 지금도 사실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이미 이 고령 인구는 우리가 지금 14.9%로 나와 있는데 20%를 찍습니다. 25년도에. 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다음 장이요. 출산율은 18년도에 0.98이고 지금은 0.78이죠. 0.78. 네, 다음 장이요. 전 세계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출산율도 5에서 지금 2점대로 내려가고 있죠. 다음 장이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입니다. 일본이 지금 27%인데 이제 18년도니까 지금은 29%입니다. 일본이 29%.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 상태로 더 빠르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빠릅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이게 보시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여기가 이제 초고령화 국가들인데 보시면
보통 초고령화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해요.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100년 넘게 혹은 70년, 9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옆나라 일본이 진짜 빨랐는데 이때도 전 세계가 야 일본 난리 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본보다 훨씬 빨라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회는 3세대, 4세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그 사회 변화를 사회가 서서히 적응하거나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간이 안타깝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겪었을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이건 기대 수명인데요. 우리나라는 또 오래 살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오래 살아. 그래서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냥 의료기술이 뛰어나게 됐고 먹을 걸 잘 먹게 됐고 위생시설, 상하수도 더 좋아지고 이러니까 더 오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하려고 뭐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기대 여명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살게 된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봐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2019년도, 2020년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까지 2019년도를 전 지구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다녔습니다. 저처럼 여행하는 사람이 최대의 인파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까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난민이 거의 2천만 명 이상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1억 명도 훨씬 더 넘고. 그래서 이 지구촌 시대가 굉장히 극대화돼 버렸어요. 근데 이 지구촌 시대의 극대화는요, 이 인류의 이동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돌아보니까 저소득 도시에서 고소득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동을 해요. 제가 카자흐스탄 가니까 카자흐스탄의 애들이 1년 연봉이 한 2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국에 와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1년만 일하면 9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일하려고 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오일머니 하려고 했었던 게 그런 이유잖아요.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게 인간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지구촌 시대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경쟁도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가 계속해서 이 회사도 만들고 저 회사도 만들고 그러면 가격으로 경쟁하고 품질로도 경쟁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경쟁이 계속해서 포화되면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혁신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근데 혁신의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은 금방 망할 수도 있다는 토대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망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구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이 국가가 앞으로 먹거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녀오자마자 원래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구 전체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 책을 먼저 쓰려고 하다가 쓰레기 책을 먼저 냈습니다. 책 제목이 쓰레기 책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그냥 쓰레기가 됐죠. 그렇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기후위기 쓰레기 환경 문제가 제가 탐구하려고 했었던 주제는 아니었어요. 아까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레기 문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뭐 관심 없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공무원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 도시마다 아무리 잘 사는 도시도 다 이런 문제를 숨기고 있어요.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 문제 정말 심각한데 제가 직접 막 시민단체랑 몰래 막 그 나라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촬영하고 막 찍고 막 이제 이래가면서 거기를 다 찍고 와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너무 형편이 없어요. 아무 대책 없이 생산만 하고 지금 처리 체계는 잘 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로 봐야 돼요. 따로. 저출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고령화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원인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결과 부분에서 결합되면서 이게 엄청난 파급을 일으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엊그제 멕시코 시티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2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이잖아요.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도쿄, 베이징, 우리나라, 그다음 멕시코 시티, 뉴욕, 할 것 없이 도시가 계속해서 이 성장하고 있고 인류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글로벌주의와 지역주의가 크게는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땐 자기가 본인을 생각할 때 나는 지역주의자인가 글로벌주의자인가 그거 한번 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같이 에너지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외교 문제가 발생돼 버리면 그게 그냥 무위가 돼 버려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에 한번 처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지역에다 갖다 놔야 되는 논리가 확 왕성하게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과자 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원을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런 약간의 협력 관계에서 지금은 이제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이거를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글로벌 체제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걸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게 있고 저쪽에서 나는 게 있고 우리가 안 나는 게 있고 저쪽도 안 나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지역으로 바꾸죠? 저는 그거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협력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추구해 갈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 가능한 정책, 혁신 정책은 결국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젊은 인구 빼가기 경쟁입니다. 저걸 경쟁이라고 그냥 제가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전쟁이에요. 칠레에 가니까 스타트업 칠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유수의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스타트업 칠레는 칠레 친구들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들로 모읍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인들 모두 청년들 오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께 지원금 드릴게요 하면은 우리나라 청년들도 줄 돈이 없는데 외국인한테 주냐 이러면서 욕 엄청 할 겁니다. 칠레는 그렇게 해요. 왜? 얘네가 와가지고 성공률 80%를 보이는데 무조건 헤드쿼터를 그 회사의 본사를 칠레에 두게 돼 있습니다. 거기 와서 창업하는 애들은 칠레 시장만 보고 창업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창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내만 보고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살 깎아먹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면이 바다고 위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섬적으로 사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넓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젊은 인구 빼가기 경쟁, 이거는 제로섬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지금 젊은 인구 빼가기 경쟁은 한창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지자체로 이사 올 수 있게 만들고 우리 지자체에서 출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 제로섬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이건 이제 우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밖에는 제가 지금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드렸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요.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둘 중에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초고령화예요. 초저출산은요, 저는 이제 지구를 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그럼 저출산이 나쁜 거야? 그러면은 다출산은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출산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2명을 낳았는데 앞뒤로 1명씩 지웠다 그래요. 앞뒤로 1명씩 지웠대요. 누나하고 저하고 있는데 앞뒤로 1명씩. 왜냐면 이 출산 산하 제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 그때 뭐 벌금을 냈다거나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 할머니는 10명을 낳으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막 돌아가시기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형제가 지금 어머니 형제가 6분인가 남아 계신데 6명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이 낮아진 거는 너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진짜 왜 낮아졌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낮아졌을까요? 제가 몽골에 가니까 몽골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왜 낮아지지? 아프리카도 낮아지고 있어요. 유럽도 낮아지고 있고. 도대체 왜 낮아지지? 낮아지는 나라에서 어떤 수단을 쓰냐면
이민자를 막 받아요. 네, 이민자를. 우리나라도 지금 이민청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여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진짜 그거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운 게 여성 인권과 관련이 있다. 저출산은 여성 인권. 다출산은 여성 인권이 정말로 엉망이던 시절의 산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성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을 만들고, 그러면 여성들은 당연히 강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이고,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애까지 엄청나게 낳고. 근데 그거는 또 농경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농경시대에는 자녀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면 쪽수가 이제 경쟁력이니까.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자녀가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많은 걸 흡수해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보면 보험의 역할을 했어요. 자녀가 부양을 했으니까. 지금은 누가 부양해요? 사회가 부양합니다. 사회가 부양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녀가 선택이 돼버렸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애를 낳는 게 내 인생에서 진짜 도움이 될까?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애 하나를 낳으면. 물론 아이를 낳는 게 꿈인 사람이 있고, 아이를 낳는 게 자기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남자들은 포기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여성들은 포기해야 돼요. 10년. 애 10살 클 때까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참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결합돼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도시화.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로 이동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하이 스트레스,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도시예요. 근데 만약에 하이 스트레스가 없는 도시인데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안에서 약간 상위권의 어떤 성과들을 막 만들어내고, 근데 그 하부 단위에서는 여전히 약간 갈림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지속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 그 다음에 이거랑 연동되는 문제가 이제 도시가 소멸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소멸될 일은 없겠죠. 실제로 소멸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멸이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제가 북유럽에 가니까, 북유럽에 진짜 6명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세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할머니 한 명이 소방관을 맡아요.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간호사를 맡아. 또 한 사람이 그냥 동장을 맡아. 그냥 도시의 기능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공공성의 어떤 기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공임무를 부여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 돌아가시면 사실 거기도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시골이 지금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3D 업종 이미 어촌은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촌은 그물 켜고 물고기 날르고 이거 하는 거 전부 다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촌 도시에서 서빙하는 거, 여관 청소하는 거 전부 다 외국인 청년들한테 넘어갔어요. 심지어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고 그걸 어디론가 이동하잖아요. 그 선별장에서 일하는 것도 결국은 외국인 청년들이 그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외국인들한테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그들이 없으면 상당히 버거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일본에 가니까 이 예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서대문구 같은 데 가면요, 구가 여기가 30만이 아마 넘을 거예요. 30만, 50만이 넘을 겁니다, 인구가. 그런데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요거는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인구 3만 명 있는 저 시골의 군 단위, 거기도 예산이 5천억입니다. 그 정말 그래요. 그리고 가서 보면 실제로 아무도 앉지 않는 정자를 지어놓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어떤 형평에 의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쭉 몰려가가지고 하는데 사실 일본에서 실패한 방식이에요.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지역을 살리자 해가지고 예산을 쏟아부었고 거기다가 사람 다니지도 않는 다리 만들어 놓고 건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흉물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패한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에 다 딸려갖고 지역에 뭐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자원을 계속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지 토론해봐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이민 이거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건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이 이민자들의 굉장히 폐쇄성이 짙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폐쇄성이 짙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5%가 좀 안 될 겁니다. 일본은 2% 조금 내외예요. 중국도 그렇고 다 굉장히 낮죠.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 뭐 10%, 15% 된 나라도 있고 10% 되면 엄청납니다. 사람이. 사실 우리는 5%만 돼도 200만 명, 250만 명 되는 건데 상당히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여행하면서 봤는데 저 두바이에 가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들어보시죠?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딱 가보니까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자국 사람들이에요. 100만 명. 900만 명이 외국인입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세금도 없어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벌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 영토를 통째로 외국인들한테 내어놓고 야 니들이 여기 벌어먹고 살아. 그래서 900만 명의 인방파필이라고 합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나라에 가서 먹고 쓰고 하면서 사실상 그 나라 경제를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뭘 하냐? 주로 관리자를 합니다. 관리자를 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유학 간다 그러면 유학비부터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면적인 복지, 전체 복지를 하고 있는 데가 중동이에요. 중동.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바레인.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모든 복지를 다 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고 여기 정치인들의 이 고민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서로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뭘 하려고 하진 않는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군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왜냐면 지역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란과의 관계나 이런 게 중요해져서 군대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상 용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군대 이렇게 지원병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월급을 주는데 수백만 원씩 월급을 줍니다. 다 커버해줘요. 그런데도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해요. 옛날 우리 이게 양반들이 그랬을까요? 군대 가라고 했으면은 노비 보내고 자기는 뒤에 집집만 지고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외국인 이민이 관계가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사례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 또 하나,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요 그 넬슨 만델라라고 해서 저도 엄청 기대하면서 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나라인데 주변 국가 짐바브웨 잠비아 이 주변 국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프리카 남부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국가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를 네 군데로 쪼개놓고 보면 북부는 이집트, 서부는 나이지리아, 오른쪽은 케냐, 남부는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다 이끌고 나가는데 여기에 자기네 나라보다 돈을 훨씬 더 벌 기회가 있으니까 주변 국가로부터 남아공으로 불법 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일자리를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일단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나 기본적이에요. 왜냐면 5,000원에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3,000원에 일하겠다고 불법 체류하면 이 사람을 몰래 고용하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중남미 아프리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제노포비아라고 해서 외국인 혐오가 엄청나게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남아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에게 몸에다가 타이어를 끼워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마구마구 사회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 사회가 포용력이나 이런 것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 외국인 이민 정책을 함부로 쓰면
정말 큰 갈등이 생겨요. 그게 있고 그 갈등을 그러면 없애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어디냐?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예요.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는 나라들인데 그러한 나라들은 사실은 3D 이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두뇌, 브레인들을 합니다. 뭐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다음 외국어 가능한 사람들, 혹은 석박사 뭐 이런 거, 아니면 기술 이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이 퀄리티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갈등이 생겨요. 제가 2018년도쯤, 19년도쯤에 제가 여기 갔을 때, 캐나다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예멘 사람이었나? 어느 나라 사람이 뭔가 풍전 등화를 날려서 어딘가에 떨어져 이게 화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도배가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나라 사람들 막 다 쫓아 보내야 된다는 등 이게 사회적 엄청난 갈등으로 일어나요. 캐나다에서는 사실 이런 일 별로 잘 안 일어나요. 보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딘지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사람들께 알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분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집 갔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 어린이집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엄마, 아빠,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애기. 흑인 애기. 맥인 애기. 뭐 쫙쫙쫙. 모든 유형이 다 붙어 있고 이것이 다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뭐만 정상이에요? 엄마, 아빠, 애기만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식체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나요? 저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지점들이 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는 누구든지, 왜냐하면 사고로 엄마를 잃을 수도 있고 사고로 아빠를 잃을 수도 있고 둘 다를 잃을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편견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교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교대 교과서에도. 그렇게 해서 사회 통합을 향해서 노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신압으로 진행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상당 부분, 물론 친절한 외국인들한테 어떤 누구가 됐든지 간에 친절한 한국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기억을 주고 이들이 결국 돌아가서 아주 친한파가 되도록 만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지금 되고 있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도 다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세계적인 한류가 막 진행될 때 이런 것들도 인터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건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저비용 구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이 퀄리티, 하이 퍼포먼스를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저비용 구조에 계속 김용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산재 현장에서 굉장히 이 낮은 이 가격을 받고 안 좋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요소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요, 누군가는 세대 간의 갈등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일부러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갈등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그런 주장들 자체가. 2008년도인가 스페인에서 아마도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마도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가 뭐냐면 간병인이에요. 청년 간병인이 간병을 하는데 버스를 탈 때마다 장미꽃을 들고 탑니다. 장미꽃을 딱 들고 매일매일 그 간병을 하러 가는 사람한테 이제 가는 거죠. 어르신한테 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장미꽃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올려놓는가를 봤더니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를 하면 내가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내가 계속 간병인으로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도 초고령 국가인데 계속 여기다 장미꽃을 넣어서 시체의 썩은 냄새를 계속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들이닥칩니다. 자녀들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그걸 딱 확인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아마도르한테
아마도 우리 이 사실을 조금 더 숨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초점으로 만든 영화냐면 어르신 한 명에 스페인 청년 두세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소득을 얻고 있는 이 나라의 그러니까 암울한 운명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예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이와 비슷한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의료 문제, 복지 문제, 연금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지나오면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원래 노동시장에 2030 세대가 많았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2030 세대가 5060 세대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이 많았는데 2014년 이후로 이게 뒤집어졌고, 5060 세대가 노동시장에 훨씬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다시 뒤집힌 적은 없습니다. 훨씬 더 크로스가 일어난 이후로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예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요양원으로 바뀌고, 계속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예산은 더 필요하겠죠. 예산을 어디에서 또 갖다 쓸 수 있어요? 더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더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나라에서 그 어떤 학자에게 들은 얘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고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구의 평화가 찾아올 거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국방 예산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기 쓰고 전쟁에 쓸 비용을 결국 고령화에 써야 되니까, 그 사람은 희망 섞인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예산을 빼오던가, 기존의 예산을 빼오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갈등 요소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산 중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시도 환경 문제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여러분들 CNN이나 BBC에서 보도했던 쓰레기산 그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환경부가 전수조사에서 230개, 240여 개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환경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뒤에 400개가 넘게 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환경부가 230개라고 해서 발표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쓰레기산이, 어마어마한 쓰레기산이, 밝혀지지 않았던 쓰레기산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이제 이러한 루틴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서 다뤄야 된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하고 질의응답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찝어봤어요. 이게 보면 시장을 넓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경제적인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외국에다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배로 실어가지고 외국에다 갖다 판매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 수요도 늘어나고 뭐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을 어떻게 넓힐 거냐.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은 중국의 링크를 끼워서 성장해 왔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그 거대한 나라가 한 바퀴 돌 때 우리나라는 한 20바퀴, 30바퀴 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링크를 어디다 낄 거냐. 저는 남방에다 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남방. 남방은요, 남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인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한류가 엄청난 거예요. 남미에 갔더니, 남미에서 어떤 그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탁 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쳐다보면 나보고 코리안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냐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주라고 했고, 제가 셀카로 이거 우리 둘이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찍으려고, 그 몇 초 사이에 찍으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화면에 딱 보는 그 뒤를 봤더니 줄이 100명이 넘게 쓴 거예요, 제 뒤로. 그래서 너무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난 연예인도 아닌데 왜 나하고 사진 찍냐, 한국인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페루에 가면 팥빙수집이 있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이 창업한 카페예요. 줄을 서서 먹습니다. 한국 분식집은요 전부 다 몇 터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한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데, 특히나 동남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2008년, 2009년도에 필리핀에서 딱 3개월 대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친구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다가 제가 여행 끝날 때쯤 2019년도에 필리핀을 다시 갔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완전히 그 전에 10년 전에 보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완전히 한류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10년 전에는 그냥 뭐 친구로 보다가 완전 연예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실제로 한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서 이렇게 막 만들었고, 물론 이게 문학계 뭐 이런 쪽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돈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한국말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인에 대한 동경을 갖게 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마법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시장 만들기, 이거를 하려면 우리 한국말을 가르치는 학교, 지금 세종학당이라고 각 나라마다 쫙 다 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번역에 관련된 국가의 기능을 훨씬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들만 한국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굉장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외국어 없애자, 뭐 특목고 없애자, 뭐 그러는데, 저는 그냥 다 일반 외국어를 전반적으로 확 가르칠 수 있는 초중 고등학교 이 언어 시스템을 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지구 전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바탕이 되면 그 뒤에는 지금 소멸되고 있는 우리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태국 친구들, 베트남 친구들 왔다가 다 사라져요. 왜냐면 불법 체류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가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거를 그 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우리가 언어 교육부터 관리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지역대학에서 그 나라에 창업할 그런 매칭을 해가지고 그런 대학 체계를 다시 구조화하면, 저는 굉장히 큰 시장을 앞으로 열어갈 수가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런 방식에서의 시장 넓히기 작업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대기업이 진출해서 많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인재 육성부터 시작하는 이 시장 넓히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또 52시간 뭐 이걸 거꾸로 60몇 시간 돌아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도 여전히 길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루과이에 가니까, 우루과이는 일 8시간이 아니라 6시간 근무예요. 그게 노동자들의 어떤 계속 노동당이 굉장히 크게 난민은 가고 있어. 좌파 정당이 굉장히 다 휩쓸고 이러는데,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에요. 근데 노동시간은 훨씬 더 늘어났어요. 왜 이게 늘어났느냐? 우리 지금 주 4일제도 막 얘기하는 정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그럼 실제 주 4일만 일하고 쉴 것 같지만 실제 노동은 더 해요. 왜 그러느냐?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이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우루과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게 개발도상국과 뭐 선진국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회안전망 여기에서 이제 약간 가짜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제 이런 걸 근절시키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예, 이건 제가 7년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7년일지 5년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 안전망을 아예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할 때 계속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고용보험이라고 그러죠. 고용보험을 계속 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상향해서 내고, 그거 어느 회사를 7년 다니고 이게 아니라 어느 회사든지 자기가 7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 노동 시간이 있으면 안식년을 주자. 그게 6개월 안식년일 수도 있고 3개월 안식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유급으로 휴가를 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노동자가 또 빠지게 되니까 새로운 노동자들이 또 충원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것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지점들인데요. 다출산 정책, 이걸로 이제 다시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낸 책에서 출산율이 아니라 결혼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다 연동돼 있는 문제예요.
뭐 결혼시켜가지고 애를 낳고 그게 아니라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10명 중에 7명이 비혼 과정에서 태어납니다. 덴마크의 어떤 학교에 제가 가봤어요. 24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 있어요. 한 반에 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일정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너 엄마 집으로 가 아빠 집으로 가 이걸 물어보는 게 선생님의 마지막 일과예요. 왜냐면 19가정이 세퍼레이트 가정입니다. 전부 다 이혼 가정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그런 편견들을 우리나라가 좀 벗어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편견을 우리는 못 벗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결혼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다 선택이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서로 그냥 좋아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면 그만이지. 편견을 갖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제 이것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이민 정책에서 사회적 포용성에 대한 교육과 우리 이 처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 갈등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크게는 생산과 소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미 생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그 공장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결국 불가피하게 외국인들 데려다가 결국 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이것도. 그러면 생산 파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소비 파트에서도 무너지게 되겠죠. 특히나 주택 문제. 주택은 앞으로 집을 사줄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는 하여튼 뭐 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집을 앞으로 내가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 집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일본에 지금 한 3년 전, 4년 전에 800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했거든요. 도쿄 시내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200만 채가 넘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 빈집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모가지가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비해야 된다. 아까 두뇌 요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당대표 선거를 나갔었거든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선전에서 그냥 바로 탈락해가지고. 기억나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흑역사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창했던 그거예요. 2050년에 다뤄야 할 일을 지금 끌어 당겨서 지금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민주당이. 그런 일들을 해보자.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전선은 오로지 검찰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검찰의 전선 중요하게 싸워가고 다른 전선이 지금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찰 저 싸움만 보고서는 투표를 하나요? 그러지 않죠. 내 삶을 반영하는 정당이어야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 개혁에 나서서 열심히 싸우는 민주당에 쟤네들한테 표 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기후위기에 열심히 싸우는 민주당 여기에 표를 주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전선이 사실은 다양하게 민주당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전선이 거의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중간층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사회협약이라고 하는 걸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봐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제가 이거는 이제 약간 작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와 연금개혁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나라 2017년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연금개혁의 책임 당사자였잖아요. 정부가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연금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금액이 전가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못 받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물론 자극적인 저는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못 받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지금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엄청난 돈을 걷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쓰고 있는 복지를 다른 쪽으로 땡겨와서 결국 연금에다 투여를 해야 될 거예요. 결국 미래 세대가 이렇든 저렇든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피해로 보지 않고 세대 간에 생생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연금 개혁 안 해버렸어요. 토론도 안 해버렸습니다. 4가지 안 던지고서는 국회 니들이 결정해 하고서는 그냥 손 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왔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연금 개혁을 이제 한다고 해요. 이것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게 기초연금이에요. 지난 대선 때 지금 기초연금은 32만 원씩 70%의 노인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도 공약했고 우리 당도 공약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40만 원을 올리겠다.
우리 당도 40만 원을 올리겠다. 근데 우리 당은 플러스 알파가 붙었어요. 100%로 다 주겠다. 여기까지 붙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40만 원을 올리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100%까지 다 주겠다. 저는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당론으로 그냥 정했어요. 아무런 토론 없이 그냥 정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100% 40만 원씩 다 드려야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당론으로 정할 때 예를 들면 40만 원이면 제가 2025년도에 우리 20% 넘어간다고 했죠. 초고령화 국가니까. 그러면 단순 도식으로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에게 매달 4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년에 연간 몇 조가 필요합니까? 대략적으로 12달이니까 50조가 필요합니다. 50조는 어디서 가져오죠? 50조가 60조가 되고 70조가 되고 80조가 될 텐데 고령화는 더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게 준비되어 있나요? 민주당이? 저는 왜 이런 걸 토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진보가 가야 될 길이 맞나? 오히려 기초연금의 경우는요,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액수는 40만 원을 올리는 거 오케이 동의. 70%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노인 빈곤율이 39%거든요. 그거 좀 과잉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건 더 줄이고 실제로 가야 될 분들에게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논쟁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노선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딱 채택해서 지금 쭉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풍요스러운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풍요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보편적 복지는 걷어들여야 됩니다. 네. 선별적 복지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선별하는데 돈이 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돈이 더 든다.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이거를 아직도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후진국 아닙니까? 저는 법으로 이걸 차라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바로 소득이 서로 딱 증빙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이게 시스템 갖추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5년이면 5년.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네. 딱 정해놓고 여야가 이거 그렇게 딱 정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 이 불협화음 같은 건 있을 필요도 없죠. 이거 선별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죠. 이 방향으로 저는 이 새로운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르신도 살고 청년들도 살고 서로 그러한 어떤 양보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협약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보고요. 노인 연령 이거는요 65세잖아요. 65세가 노인인가 옥소폴리틱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70%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몇 살부터냐? 이거는 아마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다 다를 겁니다. 65년은 벌써 이거 50년도 넘은 그때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이 나이잖아요. 그럼 70세냐 75세냐? 이것도 사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토론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를 70세로 만약에 상향한다.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지만 복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너무 건강하게 너무 오래 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그대로 모셔야 될 분들은 많아지고 내야 될 사람들은 좁아드는 이 상황에서 사회적인 이 틀을 다시 짜야만 합니다. 계속 이 틀로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년 폐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 정년 폐지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아주 좋은 직장들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데는 나중에 하고 가장 먼저 청년 진입이 없는 산업부터 일단 하자. 그래서 이제 청년과 이 기성세대 간의 어떤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청년 진입 없는 산업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임금 피크제 직무급제 도입.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정년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연장되면서 58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됐잖아요. 2015년도에. 근데 그때 임금 피크제를 같이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임금 피크제는 몇몇 공공부문만 하고 나머지들은 실제로 다 이게 효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직무급제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실제 시간만 지나면 월급이 막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직무급에 관해서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이걸 바꾸면 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정년이 계속 늘어가면 돈도 많이 줘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빨리 잘라야 되는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빨리 잘라야 되는 유인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재세팅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회, 전 이제 앞으로 엄청난 죽음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지금의 장례 문화 괜찮은가? 지금의 사람들이 외국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괜찮은 건가? 10명 중에 9분은 집에서 가족들 옆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9명은 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죽음일까? 이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가. 캐나다에 가보니까요, 윌이라고 하는 걸 던져요, 의사가 환자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시한부야.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의 경우는요, 의사들의 고충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의사들의 경우는 살짝 이 간호 하시는 가족분들을 따로, 그러니까 보호자를 따로 부릅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몰라요. 나는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저희 집의 이야기,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평상시에 고마웠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면서 내가 진짜 미안한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유산 상속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감정적으로는 거의 인간의 마지막은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세대가 던지고 이 부분들을 체계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나 지금 뭐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죽음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은 약물로 싸서 이렇게 되는데, 물론 한 번에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죽으려면 고독사 하거나 위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전 진짜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서로 사회적인 엄청난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120세 시대에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100세가 돼도 죽지 않고 120세가 돼도 죽지 않는다, 이게 정말 축복인가, 이게 안 좋은 건가,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래서 인생 신모작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이 정년 폐지, 노인 연령도 당연히 올라가고, 어르신들도 일하고, 이 보험료 계속 내고 다시 뭐 수혜를 또 받아야 될 땐 또 수혜를 받고, 서로 이렇게 사회가 지속 가능한 상황 속으로 계속 시스템을 체계화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우리가 꼭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약간 질문, 이렇게 응답 서로 고민했던 것들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서 제 이야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근데 필요한 질문인 것 같고, 왜냐면 사회가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어나겠죠. 재미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기회도 파생되지 않고, 그런 건데, 그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강사분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원인을 그 사람이 갖고 온 그 근거가 뭐냐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문서, 양반이 뭐 20%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양반문서 막 판매하고 뭐 해가지고 뭐 70%까지 양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양반인 상태.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양반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죠. 형해화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 또래만 하더라도 10% 20% 대학을 갔죠. 지금 저 대학 다닐 때는 80%가 넘는 사람이 대학에 다녔고, 지금도 70%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이 굉장히 희소자원이었는데 지금은 희소자원이 아니니까 서로가 다 비슷해져 버린 상태가 돼 버린 거고, 이 안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불평등 문제나 어떤 기회 문제가 부모의 어떤 재력이나 부모가 가진 힘에 의해서 되는 거죠.
이 군대만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전화해서 내 자식을 빼는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좀 쉬운데 역할을 보내는 흐름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국방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 내 자식을 먼저 군대에 넣어달라. 군대에 넣어달라. 왜냐면 계속 밀려서 계속 뒤로 가. 그 시기를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기회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그들에게만 가게 되고 나머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계속 차단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그냥 이 교육으로 가면 굉장히 식상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이 대학을 목표로 해서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어떤 이 가치가 무엇인지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주는 게 굉장히 사회적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혹은 못 찾으면 계속 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좀 넘어서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을 계속 깔아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계속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려면 다양한 기회들이 계속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광주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청년들 이제 해외로 계속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예산 배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한국의 청년들과 동남아시아의 청년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그런 계속 기회들을 열어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공동의 어떤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정치도 나아가면 먼저 그것이 이제 좀 선행이 되고 나머지들이 좀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면 더 기회는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민 많이 해봤는데 미래세대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돌면서 핀란드에 가보니까 핀란드는 미래세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회에 있어요. 그냥 국회 상임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법안이건 어떠한 정책이건 제출이 되게 되면 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30년 뒤에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결국 이 정책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런 검토 기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독일에 가면 세대간 형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미래에 주게 될 영향들을 다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제가 40만원 100% 얘기했잖아요. 이게 30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한 번 통과했는데 나중에 이걸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한 번 간 복지가 이게 걷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노인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면 엄청난 이 장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능 이거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갖춰야 되는데 사실 그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약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거는 미래세대라고 하는 건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정책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법안을 좀 유의 깊게 생각해서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대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은 이게 주어진 이게 부모님의 어떤 재력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문제거든요. 주거가 그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뭐 280조, 320조 뭐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의 추측인데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추천하는 30조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 지방 가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저출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지방에선 도대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소구되는가 내려와 보니까 뭐 가로수 설치하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에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들이 다녀야 되니까 안전한 데를 다녀야 되니까 여성 안전을 위한 저출산 뭐 그런 것들 그런 예산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막 200 몇십 조까지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따지면 실제 국가 전체를 다 보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다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예산의 측면들은 좀 더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보세요.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했던 시절, 그 다음에 시골에 살던 시절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됐죠. 근데 여성이 교육받고 인권이 올라가면서 도시화 오고 여성도 꿈을 꾸는. 근데 출산 앞에서는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는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다시 다출산 사회로 가는 건 전 비정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건 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 출산을 하고 싶은데 혹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남자와 여자가 미팅하는 서비스를 런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댓글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정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시 접혀들었는데 미쳤냐 뭐 연애하는 것까지 뭐 무슨 애들 미팅하는 것까지 돈을 대주냐 막 이러는데 저는 이게요 실제 그렇게 비판받고 접어야 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거 시장을 확인한 거거든요. 실제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나 보시죠? 아니네 나한테. 실제로 만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듀오에도 가봤어요. 아니 제가 듀오에 뭐 가입됐다는 게 아니라 듀오는 25대 25 미팅 같은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이런 데로 오나 해가지고 실제 신청해서 가봤어요. 가서 사실은 서로 1대1로 막 매칭해서 막 3시간 동안 막 돌면서 막 하는 거예요. 미팅을 진짜 막 프로그램 재밌게 해요. 와인도 먹어가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잠입해서 거의 인터뷰를 하는 거였죠. 인터뷰. 근데 엄마가 가래서 왔어요부터 시작해서 직업들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저한테 털어놓은 얘기들이 진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이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요가 중요해. 근데 보니까 일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 갔을 때 히미시라는 곳에 여기 완전 저출산 고령화된 마을이거든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시로 떠나가고 근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히미시에서 히미 초등학교, 히미 중학교, 히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회를 히미시에서 열면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히미시로 와서 니들이 주말에 와서 이 동창회를 열면 그 동창회 비용, 회식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럼 집도 줍니다. 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네. 네.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는 예를 들면 딸기 따기 행사, 농촌 농활 있잖아요. 그거를 남성 여성 해가지고 쪽수 맞춰가지고 관에서 그걸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딸기 따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자만추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진. 네. 관에서 그냥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앞단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단의 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뭐 젊은 애들 남자 여자 술 마시는데 그 돈을 왜 대주냐 막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약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양성화하고 그 만남을 계속해서 보조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주거권은 뭐 당연히 저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훨씬 더 늘려야 되고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120세 시대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다 부양의 대상자로만 볼 거냐, 이거 진짜 비생산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은퇴 이후에 그냥 자기 삶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정년 이게 나가면 이 복지 대상자로부터 고용보험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더 이상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동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양의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이든 기업, 공공이든 제가 돌아와가지고 제 그 환경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원순환 뭐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이거를 환경부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어르신들이 다 배치돼가지고 분리수거 도와주고 이런 사업을 1년 했습니다. 1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자체 책임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돈이 있는 지자체들은 좀 한번 더 해보고 뭐 이렇게 됐는데 공공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런 약간 사회에 좀 도움이 되면서도 이 생산적인 일들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게 민간에서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최근에 커피집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치킨집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커피집이잖아요. 근데 커피집에 커피박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바로 상해버린 곰팡이 피고 그냥 바로 그냥 다 매립하거나 소각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 자원순환하는 쪽 파트들이 많은데, 이 재료를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수거해 오시고 그 비용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른 어떤 축사나 이런 데들로 이제 그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혹은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민간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동네에서 그 역할을 하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건 어찌됐건 마지막 노후가 불행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도록 자기만의 어떤 이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치고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요양원 가서 거기에서 몇십 년을 누워 계시다가 혹은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 가서 누워 계시다가 가시는 게 지금 그 상황인데, 네덜란드 가보니까 거기는 은퇴자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요, 실버 주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버 주택 건물이 하나 쫙 있고요. 그 건물은 전부 다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어르신들이 누구든지 아기가 와도 그냥 잘 다닐 수 있고,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해지시고 이러니까 옆에 손잡이 다 달려 있고 아주 턱 없고 이렇게 이제 쭉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주택의 특징은 그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니까 그 연금을 주택비, 그러니까 월세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자기가 받는 이 연금을 이 회사로, 이 건물 회사로 내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 회사에서는 뭘 하느냐, 이 사람들 청소, 뭐 방 청소 뭐 이런 것들 다 주택 이런 거 다 해드리고 밥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같이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오락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같이 옥상에서 뭔가 창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르신들 하나의 타운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개인화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로 기속시키면서 프로그램 계속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가 치매라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이 그나마 좀 잘한 게 그 치매 안심 그 제도예요. 근데 어르신들의 한 70-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마지막에는 결국 다 치매 이렇게 간대. 이거는 인지증이라고 하는데, 인지증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뭐 노인이 있는 나라는 다 심각해요. 근데 네덜란드에는 치매 마을이 있어. 치매 마을.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모델로 이걸 연금을 받으시면 그 연금을 그 마을에 내는 건데, 그 마을은 마을로 쫙 조성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용실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다 무료예요. 그리고 각자의 방이 7가지의 모델로 방도 쫙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거기 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미용사도 거기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도 전부 다 간호사예요. 그런데 간호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국 실버주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최후의 과정에서 어떤 삶을, 어떤 존엄한 삶을 이렇게 살다 가시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여행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간 곳이 부산시예요. 17개 광역도시 중에 가장 초고령 속도가 높은 데가 부산입니다. 연간 4만 명씩 떠나요, 부산을.
그러니까 떠나고 제가 과거 가서 누구를 만났냐, 노인정책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는 한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한직이다. 여기는 은퇴하기 전에 왔다 가는 자리다. 아니 초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전국적에서 가장 여기가 요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해결책을 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이 뭐 이렇게 공무원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지위 그 자리 이런 것들이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일 텐데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가장 빠른데 가장 먼저 대응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사실상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니까. 제가 모르는 데만 관심이 많아서. 네, 저 그래서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고 이미 지금 거의 달성됐을 거예요. 2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의료 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고 얘네들이 KTX 연결돼 있으니까 전부 서울 와가지고 치료받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료 뭐 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숨길 게 아니라 부산이 뭐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입니다. 이게 뭐 이러면서 화려한 것만 앞에 내걸고 뒤에서 이거 곪고 있지 말고 이거를 양성화해서 고령화 문제에 필요한 스타트업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경제 체계를 부산이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갖추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국도 고령화되고 독일도 고령화되고 엄청난 이 나라들이 고령화되는데 초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에서 어떠한 지점들로 이걸 뚫고 나갔느냐를 결국 배우러 오게 될 거다. 그럼 부산이 먼저 그거를 젊은 청년들이든 뭐 중년이 됐든 아주 뭐 120세 시대니까 어르신들이 됐든 그런 창업 모델을 계속 만들어서 부산의 어떤 새로운 동력으로 이걸 삼아야지. 부산 엑스포 이런 거 다 일시적인 걸 거예요. 네. 건설 경기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관광 뭐 행사 일어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그 모델로 가면 그 모델이 결국 다른 나라로부터 동남아시아도 지금 다 이제 초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새로운 또 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도 좀 우리나라가 창업 실버 시장으로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인식을 기반해서 전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되게 많아요. 무슨 저출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요것만 질문 있으시다고 하나? 요 질문 받고 제가 요거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 돼요. 정치만 이제 좀 선진국화 되면 되는데 정치가 굉장히 저는 후진국스럽게 가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기적적으로 지금의 이 수위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기적적이었다고 봐요.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산업화 성공한 것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6위권의 군사력 대국이고 경제력과 이 군사력이 바탕이 되면 외교력도 늘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화자본까지 굉장히 전 세계를 다 휘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교통 문제나 복지 문제나 교육 문제나 뭐 의료 문제나 뭐 말 많다고 하고 막 그 아웅다웅이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 우위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너무 잘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생략된 부분들이 많죠. 높은 자살률,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마음 건강 다치고 서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막 돌아서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정치인데 정치가 타협의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악다구니만 남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면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악마도 아닌데 악마로 이미 묘사가 돼버리면 여기서 허우적대다가 선거 치고 결국 그냥 개차반이 되고 다 이렇게 서로를 개차반 만드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달해 가야 될 어떤 선이 있는데 이 공동선으로 못 가는 거예요. 공동선이 끊임없이 형해야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저선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안 지키는 면들이 계속 부각돼서 나오니까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이 정당성 없이 사회 여러분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드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보고 이 정치가 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룰이
지금의 룰은 어떤 룰이냐면요. 20대, 30대, 40대를 일단은 배제하는 룰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을 배제하는 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거구, 이제 작은 선거구로 국토 전체를 쪼개놓고 여기에서 선거를 하면 각 당은 자기네 당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50대, 60대 남자입니다. 전문직 남자.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공천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는 싸움을 왜 해요?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이 다 배제가 되고, 그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도 또 해볼 필요가 있죠. 50대, 60대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이 많은 것들을, 이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자기 관심사들이 주로 정해져 있는데 다양한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 나오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노장, 청이 같이 조화롭게 들어가고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들어가고 그런 국민을 닮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중요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50대, 60대 쭉 하면 앞으로 이게 이탈리아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네, 노인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우호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어르신들 표를 얻기 위해서 어르신 정책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재순환이 안 되고 계속 덜컹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좀 있어서 정치 문제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좀 같이 나서서 이런 목소리를 같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대리모 제도가 있어요. 대리모가 뭐냐면 정자를 거기다 맡기면 어떠한 여성이 그거를 이제 잉태를 해서 나중에 출산을 해서 아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개해주는 이제 그 업체들이 있는 거죠.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여성 인권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적인 걸 본 적이 있네요. 미국도 이런 대리모 시장이 있는 주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비싸요. 1억이 넘어요. 한 명 아이를 얻는데. 그리고 그 전쟁이 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여성 인권이라고는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데들은 뭐가 있냐면 여성들을 납치해서 애기 공장이 있습니다. 애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원하지 않게 거기에서 몇 차례씩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금 상태예요. 감금 상태.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에서 아이를 낳기 위한, 그리고 입양에 대한 문제들도 있죠. 입양도 이것도 완전히 거래더라고요. 입양 업체 몇 군데를 가가지고 제가 취재하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거래예요. 그러니까 전 선의인 줄 알았어요. 다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선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돈이 몇 천만 원씩 거래가 된다는 걸 딱 보고, 그리고 그들의 처우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 모습들을 이제 제가 전 세계로 이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이 출산이라고 하는, 저는 출생률과 출산율은 분명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거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출생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출산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배경에는 여성 인권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저하게 훨씬 더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저출산을 일으키더라도 그래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이제 생각하고, 다만 낳고 싶은데 혹은 이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이런 경우들은 사회가 전폭적으로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나 이런 데들은 높아요. 이게 소득 1.3 정도 되거든요. 이게 1.3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초저출산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근데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전부를 다 잘 살게 만들고 전부를 다 공무원으로 만들 수 없고 막 이러니까 사회가
근데 그 전부를 다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나 두바이 같은 나라들인데 실제로 거기 정치인들은 얘네들이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고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또 그게 장단점이 늘 어디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을 좀 많이 수용해서 제가 하반기에 이런 지금 오늘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책이 나오면 한번 또 같이 봐주시고 우리 사회가 아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넣어 놓을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만나서 토론을 한번 더 해보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